오늘의 말씀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아멘. 아,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음,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그러한 어, 화살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의 흐름으로 여겨지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동안에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 사랑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몇 번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였었지요. 신과 정치라는 그러한 테마 안에서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지난 총선 때부터 그러한 선거의 부정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신호들이 있었고, 어,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현재 병들고 있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지 저희는 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이루 말하지 않아도 어, 그렇게 부정함으로 음, 선택된 의회와 정부에서의 그러한 권력자들이 광란의 칼춤을 실제로 광란의 칼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광란의 칼춤으로 대한민국을 현재 난도질하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에, 침몰 직전에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특별히 주님사랑교회 내에서는 어, 복음에 관한 말씀,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에 매우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로 예배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에 늘 갖곤 하였는데요. 너무나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특별히 지지난 선거에서부터 그러한 부정의 모습이 음, 선명히 여겨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한 부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부정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자유와 혁신의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도 같은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부정선거와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라. 그러면 언젠가 어, 너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고 어, 저야 아주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전직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신데요.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저항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비슷한 시기에 전해주셨던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물론 뭐 민경욱 의원님도 그러시고 또 여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선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고, 저 또한 그런 메시지를 갖게 되었고, 특별히, 저는, 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연과학, 뭐 이학, 이렇게, 이과라고 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사회학을, 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이학을 공부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학부에서는, 유전공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아픈 이들을, 아픈 이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한 유전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음, 그러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그러한 유전학적 공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 의학대학원을 갔었는데요. 의학대학원에서 음, 이 약품들이 너무 민감하게 작용해서 좀 알러직하게 작용을 해서 사람이 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픈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그때 그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연세대학교 어, 신촌 캠퍼스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뒤에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동산을 보고 음, 살림에 대한 혹은 생태학에 대한 그러니까 약품을 쓰지 않고 이런 자연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살림학, 음, 이학 중에서도 살림학, 그리고 그 살림학을 하면서도 공간 분석학을 살림학 중에서도 다양한 살림학 생태학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공간 분석학이라는 그러한 연구를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연구를 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는 GIS 가이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에서 3년, 조지아에서 4년, 한 7년 정도의 유학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에 음, 어, 산림학과 안에 있지만 공간 분석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했던 학문이 바로 공간 분석학, 그다음 생태 모델링, 그리고 통계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코딩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미주리에 있을 때 코딩을 연구했던 그런 연구원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 쪽을 더 연구를 하지 않고 저도 더 통계학 쪽을 좋아해서 어, 거의 수업에서 반에 육박할 정도로 3분의 1을 넘어서 절반에 이를 정도로 통계학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록 이학 석박사 학위를 공부를 했지만 그 근본에 생태 모델링, GIS라는 그런 공간 분석학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통계학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학 혹은 산림학, 생태학 게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런 통계학, 이런 GIS, 생태 모델링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학에 대해서 많은 수업을 대학원에서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지식 안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어, 나눠가면서 여러분들과 어, 선거의 부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숫자를 다뤄본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캐칭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음, 원리가 있고 그러한 지식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 시간에 걸쳐서 음, 경험을 갖게 된 분들과 그저 이러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숫자를 볼 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들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음, 이 숫자들 안에 이 표본들 안에 뭔가 조작이 들어갔구나. 이것을 직감할 수 있는 통계학자들은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직감적인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겨졌던 것이지요. 지지난 총선의 결과에서부터. 그래서 물론 학부 과정에서 통계학을 배우고 컴퓨터도 또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통계학을 실제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5년, 10년 혹은 그 시간을 넘어서서 깊이 있게 다뤘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대수의 법칙은 독립적인 무작위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이 모평균, 이론적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확률론 및 통계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중력의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또 동전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과는 떨어지게 되고 동전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물리학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것처럼 대수의 법칙은 통계학에 있어서 매우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어, 원리인 것입니다. 법칙이라고 타이틀이 붙을 때는 그것에 대한 예외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외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타이틀을 과학에서 이학에서 어, 어,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대수의 법칙은 통계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음, 동전을 한 5번만 던지게 되면 앞면이 다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앞면이 한 2번, 3번만 나올 수도 있지요. 10번 정도 던지게 돼도 그러한 숫자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그 음,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40번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5번, 10번일 때보다도 훨씬 더 5대5를 향하게 됩니다. 음, 그 숫자가 100 정도가 될 때가 되면 그 비율이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매우 어, 5대5의 비율로 근접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번 한번 던져보십시오. 보통 그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0번도 40번 정도 계속 지금부터 던지시기 시작하면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죠. 100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이라는 숫자가 아, 이 대수의 법칙에 적합한 그러한 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에 있어서 그 대수의 의미가 100 정도가 되면 대수가 돼서 그러한 법칙에 의한 그런 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에 그 참고서를 보니까 약 4학년인가 5학년 정도에 나오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개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대수가 돼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주사위를 6번 던졌는데, 100번 던졌는데 나오기 어려운 숫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숫자가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됐을 텐데 6분의 1로 이분하게 나와야 되겠죠. 100번을 던지게 되면 혹은 뭐 600번을 던졌다고 치면 좀 숫자를 크게 해서 600번을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면은 다 100이라는 숫자에 1, 2, 3, 4, 5, 6이 100이라는 숫자에 근접하게 되는 숫자들이 나올 텐데 어느 숫자가 100분의 3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뭔가 잘못된 숫자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를 내볼까요? 다시. 어, 다음 중 음, 나오기 어려운 숫자는 주사위를 600번을 던졌습니다. 어, 주사위를 600번을 던졌습니다. 다음 중 나오기 어려운 숫자는 1은 1번은 어, 뭐 97번. 그렇죠? 2번은 105번. 3번은 110번. 그렇죠? 뭐 1번의 숫자 100몇 번, 2번의 숫자 그런 식으로요. 4번은 6이라는 숫자가 3번밖에 안 나왔다. 이건 답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뭐 대단히 통계적인 지식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이건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각의 숫자가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600번을 던지게 되면 주사위를 6이라는 숫자만 3번을 나왔다라고 한다면 혹은 뭐 10번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뭔가 오류를 저질렀던지 그 문제들 중에 그 정답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뭔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구나, 선거에.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어떤 통계적 경험치를 말씀을 드렸죠. 직감적으로 600번을 던지면, 주사위 6개가 면에서 다 600번이나 오래 던지면 비슷한 거의 100개에 근접하는 숫자들이 각 숫자별로 나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던져보세요. 주사위 600번. 그 6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지 모를 겁니다. 주사위 600번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좀 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동전 100번만 던져보십시오. 그 100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길고 크고,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 1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수이고, 그 큰 수에 근거해서 비율은 5대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것을 뭐, 어린아이한테 시켰다라고 칩시다. 앞면이 나오면 동그라미, 뒷면이 나오면 X.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했다라고 막 하는데 계속 X만 나왔다. 뭐 50번, 40번, 50번 앞에. 그건 뭔가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숙제를 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 녀석 제대로 던지라고 했더니 동전 던져서 O와 X를 좀 구분해서 쓰라고 했더니 귀찮으니까 처음엔 X 50번 하고 다음엔 공 50번 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숫자적인 경험, 실제적인 그러한 실험적인 경험을 그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몇 년을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숫자를 딱 보고, 아,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혹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오류가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구나. 뭔가 오류가 있던지, 그 어린아이가 실제적으로, 그 실험을 하지 않았던지, 뭐냐, 필드 데이터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이 필드 데이터를 체킹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오류가 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7, 8년 그렇게 통계학 과목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실험을 그런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그러한 숫자에 대한 감각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뭐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7, 8년 데이터를 다루게 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숫자를 볼 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전을 100번 던지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저는 그 박사과정의 그 주제가 어린 인분지대를 위성을 이용해서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어,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박사과정의 주제로 사용했었는데요. 한 가지가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이었고, 두 번째가 KNN이라는 방법이었고, 세 번째가 Regression Analysis였습니다. 그 세 가지 알고리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알고리즘이 위성 신호를 받아서 위성 신호를 어, 계산해서 이곳이 어린 인분지대, 어린 나무지대, 장성한 산림지대가 아니고 흙으로만 가득한 산림지대가 아니고 어린 나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이 가장 정확하게 그런 어린 문지대를 찾아내는가가 저의 박사 과정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론 중에서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알고리즘인 것을 발표하는 것이 저희 논문의 주제였는데요. 그 세 가지 예, 음,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데 쓰여진 그 표본 수가 100개였습니다. 당시에 그 Forest Management계의 아주 최고의 거장이신 핏 베린저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 P-E-T, 베린저, B-E-T-T-I-N-G-E-R 치시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이신지 바로 구글 사이테이션에 구글 스칼라에 나올 것입니다. 보시면 그 산림 경영학계의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표본을 몇 개 정도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 것을 이제 자문하러 갔는데, 통계학책을 보여주시면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했을 때 이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오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100개를 가지고 충분히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안내받은 게 100개입니다. 그냥 100개를 정한 게 아니고, 그 통계학 책을 참조를 해서 그 산림경영학계의 거장이신 분께서 100개라는 그러한 대수를, 100개라는 대수를 어, 적용해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의 그 정확도를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 곳의 지역에 이 지역이 제대로 어린 인분 지대가 제대로 찾았는가 아닌가. 그래서 100군데를 세 가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 체킹하던 그러한 시간들.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100개라는 표본의 큰 수, 그 100개가 이 대수의 법칙을 설명하게 되는 그 원리, 그 의미. 10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100개가 랜덤하게 표본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원칙을, 대수의 법칙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함께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100개라는 표본이 얼마나 큰 표본이 될 수 있는가, 큰 숫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충분히 그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대5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의 키, 제 키가 예전에는 항상 평균이었는데 요즘은 더 평균 키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을 때, 물론 더 뭐 전수 조사를 하면 좋죠. 전수를 조사해서 5천만이라고 지금 2,500만의 숫자를 다 계산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가장 좋지요. 근데 그 얼마나 걸릴까요? 어, 10년, 뭐 20년 그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다 뭐 조사 안 된 사람들 다 찾아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100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어, 음, 그 수치를 성인 남자의 키일 수가 있겠죠. 성인 남자의 키에 100명 정도를 랜덤하게 어느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또 음, 그 표본군을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하면 안 되겠죠. 뭐 어느 지역에만 또 해서도 안 되겠고 대한민국에 골고루 어, 독립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고루 그래서 표본을 100개 정도를 취합하게 되면 그 숫자에 가지고 있는 그 value는 그 값은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에 완벽하게 가깝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00개만 해도. 그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100개 정도만 해도 그 표본을 통해서 어, 모평균을, 모수를 알 수가 있다. 그 원리인 것입니다. 100개의 동전을 던져도 100번만 던져도 그 5대5의 비율을 그 원리를 알 수 있듯이 100개 정도의 그 표본만 가지고 남자 성인 키를 알 수 있고 여자 성인의 평균 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개의 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수의 법칙을 그냥 어, 이렇다더라 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한 그 많은 과제를 통해서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뭔가 오류가 있는 숫자들이구나를 이 대수의 법칙을 어, 이해하고 깊이 경험한 이들은 이런 숫자에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 선거의 부정에 대한 증거들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 어, 미국에서 왔던 부정선거 감시단도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나요? 그분들 어, 미국에서 그런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얘기했나요? 대수의 법칙을 어기고 있다. 어, 그만큼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통계학의 근원인 것이고 근본인 것이고 이것이 쉽게 끼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꼭
아실 수 있기를, 음, 마음속에 꼭 새겨놓을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계학의 근원입니다. 물리학의 근원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어, 동전이 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가 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수의 법칙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 물론 그 예전에 유리 겔라인가요? 그 뭐 수저가 막 그 떠 있기도 하고 그건 마술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음, 그러한 통계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법칙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수의 법칙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대수의 법칙 안에서 100개라는 표본을 가지고 저는 그 랜드셋이라는 위성을 이용해서 세 개의 알고리즘의 그 정확도를 100개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분석한 그 논문이 매우 좋은 대학, 조지아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출판된 것입니다. 허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100개의 표본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면 그 100개 정도의 표본 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런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원리를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linear regression도 또한 알기를 원하는데요. 선형회귀 라고도 부르는데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며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직선을 찾아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예측, 매출 분석 등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에 음,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의 예가 어떤 것이 될까요? 음, 예를 들어서 교통의 편리함을 X축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X축이 값이 증가할수록 그 교통의 편리함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든가, 그렇죠? 그러한 선형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통계학의 매우 근원적인 또한 매우 통계학 안에서 선형회귀라는 것은 근원적인 어, 원리이기도 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기울기가 되고 b가 y축이 되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한 함수를 배우기도 했었지요. 또 리니어 리그레션도 매우 어, 통계학에서 근원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음, Z 밸류라는 것은 먼저 Z 밸류라는 것은 두 투표 집단 사전 선거와 본 선거 간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인데요. 낮을수록 동일 집단일 확률이 높은 것이 Z 밸류입니다. G 밸류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20대 총선에서 2016년 총선이지요. 20대 총선에서 음, 이 Z 밸류가 약 2 정도 내외였습니다. 동전을 많이 던지게 되면 어, 정확히 5대 5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많이 던지게 됐을 때
5대5에 점점 더 근접해지게 되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음, 사전선거와 본선거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G-밸류가 E 내외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낮을수록 동일 집단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같은 동일 집단. 사전선거와 본선거와 같은 원리로 같은 상황 안에서 어,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 20대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부터 이러한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1대 총선이 지지난 총선인데요. 이 Z 밸류가 이 정도 내외,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이 아무리 많이 던져도 정확히 50%가 아닌 만큼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49대 51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 두 투표 집단이 같은 집단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21대 총선 이후로 이 G 밸류가 이 정도 그 이하로 나왔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21대 총선 이후로 몇이 나오나요? 49. 49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집단이 다른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어, 공표하기에 이 기준이 이일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보수적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정상적인 수치로 보일 때 어떤 숫자들이 나왔냐면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내외 정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그 비율의 차이로 보았을 때 동전을 만약에 던지게 되면 비슷하게 5대5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수치가 본선거의 수치와 초본선거의 수치, 비율이 비슷한 숫자가 완벽히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완벽히 똑같은 게 아니고 그것이 조금 어떤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음, 어느 집단에서 더 사전선거를 갈 수도 있고요. 어,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본선거에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완벽하게 똑같게 되면 0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가 되는 수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했던 숫자가 21대 총선 이후에 어떤 숫자가 된다고요? 49. 49에 육박할 정도의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면 괜찮은 건데, 그럼 뭐 3, 4까지도, 좀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몇이었다고요? 1.5였습니다. 20대 총선 1.5가 주로 나오고, 2 뭐, 줄 수도 있겠고, 수치가. 근데 이 수치가 뭐, 3, 4 정도가 되면, 예를 들자면 뭐, 5가 됐다라고 해도, 뭔가 좀, 어디에 쏠림 현상이 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치가 나왔다고요? 21대 총선 이후 49까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동전으로 치면 어떤 말씀인가요? 예를 들자면 100번을 던지는데 앞에 50번을 던지는데 다 X만 나오는 겁니다. 다 X만. 그러면 자, 통계학을 공부하고 그러한 경험적 데이터가 쌓인 이들이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 함께 여러분들께서 음, 느낄 수 있는 그저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더라 이게 아니고 뭐 통계학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음모론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아니고 우리에게 다 상식이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총선에서 그 Z 밸류가
이 내외의 그러한 작은 숫자로 수십 년간 음, 그 수치대로 그대로 유지하던 숫자가 21대 총선 이후로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49에 육박한 숫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통계학을 공부하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이러한 숫자를 봤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거는 통계학을 아예 공부를 안 했던지, 음,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표를 보여드리면, 파이낸스 투데이에 나온 그러한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위의 그림은 2016년 총선 위아래 모두 2016년, 2016, 위가 2016년 총선 네, 그래프인데요. 어, 정당별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에 대한 수치인 것입니다.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이게 뭐,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당시가 빨간색이 새누리당인데요. 그 차이가 다 이렇게, 중앙에 몰려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요?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자, 숫자를 볼 수 있다는 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기에 이가 이 의미인 것이 이렇게 다, 어, 완벽하게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딘에선가는 조금 더, 어, 사전 투표가 많기도 하고 어딘가는 좀 적기도 하고 이런 수치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어, 분포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6년 총선에 나왔던 그러한 수치들인 것입니다. 두 숫자가 좀 차이는 나지만 0에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 아래는 2020년 총선, 이 49에 육박한 숫자가 나왔다는 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뺀 숫자가 0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치가 확연히 0이 아닌 것을,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려 10%, 20%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 당일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주로 찍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만 찍었다. 그 수치가 이렇게, 어,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0으로 수렴하지를 않죠.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계학적인 양심으로 제가, 위와 같은 그래프에서 조금만,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만, 양쪽으로 조금은 가지만, 경향성을 보이지만, 그래도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그런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통계학적 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인가요, 지금? 그것조차도, 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지진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마치 통계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땅이 지진한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땅이 갈라져서 수십 킬로가 그냥 음, 다 지반이 보여버리는, 땅이 아니라 다 꺼져버려 있는 수십 킬로가 그냥 땅에 다 꺼져버려 이런 정도가 생긴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전 투표의 수치가 어, 거의 뭐 1000만, 1300만. 아까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수치를 몇으로 잡았으니까 100개를 잡았었죠. 사전 투표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 선거마다 다르겠지만 천만을 넘어가는 수치인 것입니다.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아니라
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가, 1000만 개에 해당하는 그 사전투표의 표본의 숫자가 본투표의 그 모수라고 할 수 있죠. 모수라고 할 수 있는, 어, 모세는 전체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와 확연히 달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2020년 총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만 이해가 되셨다면 아까 동전을 100번만 던지면 50대 50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뭐 그 원리만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그 두 수치는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차이는 거의 0에 육박했다. 0으로 지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들을 봤을 때 20년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부터 이렇게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를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제가 음모론입니까? 어, 학자에 대한 학문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 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나눴음을 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보시면 당일 투표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135개 승리를 하게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10개 정도 승리하게 됩니다. 저희네 뭐 저는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섰는데요. 50이 넘지 않고 한 30만 됐어도 한 40 정도만 됐어도 우리네 정치 상황에서 누가 더 잘하냐에 따라서 누가 51이 되고 혹은 55가 되고 누가 49가 되고 45가 되고 이 정도로 계속 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일 투표가 그렇게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보시면 그 며칠 전에 이루어진 1000만 표가 넘어서는 그러한 대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수이기 때문에 어때야 합니까? 그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 당일 투표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지라도 어떤 경향성이 저들이 말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만 표를 넘어서는 사전 투표의 이 수치들은 당일 투표에 수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거를 조금 틀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에게 동전 100개 던져서 꼭 100개 던져서 어, OX를 표시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냥 안 하고 X만 막 쓴 것처럼 뭔가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2 내에서 2를 넘어가서 이게 49에 육박한다는 것은 그저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로또에 당첨돼서 뭐 수백 년간 매일 당첨된다. 혹은 어, 동전 1000개가 다 몇만 나온다. 핵심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Z 값의 경향을 좀 보시면 21대
총선 이전에는 예를 들어 19대 대선, 7대 지방선거 이런 경우 보면은 뭐 Z값의 경향성이 2%, 3%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2%, 3%가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이 차이. 이 위 그래프에 조금씩 차이가 나죠? 어떤 건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어느 경우에 어떤 이유로 보수적인 분들이 더 어, 본선거를 하기도 하고 또 진보적인 이들이 음, 참된 진보라고 여기지진 않지만 사전선거를 먼저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 3% 정도. 어,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49가 되고 2%, 3%이던 게 어, 작게는 5%에서 몇 프로까지 갑니까? 40% 이상, 40 이상. 이전에 2 혹은 3이던 게 2 혹은 3이던 것들이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숫자를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저는 참된 음모론자인 것입니다. 통계의 기본 원리를 알고 역사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사전선거와 본선거는 비슷한 수치를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수치를 보여왔던 그 모든 경험적인 데이터를 근거를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러한 숫자들이 5, 10, 30, 40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치가 사전선거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 어, 극단적으로 우세한 방향으로 몰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이 값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G값이 10을 넘어가는 것은 확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모집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토록 다른 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및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선거의 부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부정선거 부정론 측은 뭐라고 합니까? 진보층의 사전투표 선호도가 있다. 늘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 선호도가 있더라도 이 2%, 3% 이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기세일 수도 있고요. 여러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가 되었을 때에 그 숫자가 큰 숫자가 되었을 때에 어, 이런 퍼센테이지를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투표와 사전 투표의 그 어, G밸류, G값의 차이에 있어서 경향성에 있어서. 그런데 그 숫자가 10을 넘어서서 40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표 형태의 분리가 고착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위의 주장은 가설입니다. 가설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뭐 2, 3 정도의 G밸류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어, 어,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본질인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극명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럼 가설은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됩니까? 진보적일수록 사전 투표에 더
적극적이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적일수록 진보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 행태가 분리가 됐다. 그러면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 뭐 이런 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 투표가 더 극명하게 사전 투표로 몰려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정의당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중앙에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에. 그렇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의 차이가 없다. 진보적일수록 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본질이 이겁니다. 음, 뭐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결국은 진보적일수록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운동을 막 했다.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란색이 가장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파란색이 여기 있고요. 빨간색이 여기 있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이 이쪽에 여기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 씨, 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웬만해선 이 중간에 이렇게 와,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서 무슨 설명을 드렸었나요? Linear regression. 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진보적일수록 진보적일수록 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이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진보적인 이들은 가장 그러면 음, 사전투표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훨씬 덜 진보적이지요. 그래서 요즘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어, 그 수치에 따라서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여기에 너무나 선명하게 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정확히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학을 조금만 알면 뭘 볼 수 있으니까 부정을 하더라도 너무 어설프게 했다. 어, 뭐 영화적인 부정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영화적인 그런 어, 그 스크립트를 써서 좀 부정을 하더라도 좀 뭔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거라면 좀 의심받지 않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음, Z 밸류가 2 내외인데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한 3, 4, 5까지.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이 진보당. 이 노란색을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놓을 정도로 진보당 숫자만큼은 사전선거에 절대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Z스코어가 49에 육박할 정도 이것도 너무나 어설프게 부정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내외면은 한 3, 4, 5까지 가면 5 정도 가면 저도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뭔가 좀 경향성이 강했구나. 보통은 2, 3 내외인데 5까지 갔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통계학자들은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요? 49.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통계학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뭔가 오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표를 어,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진보당의 이러한 수치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놨어야 되죠. 부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음, 너무나 부정은
어설퍼 보입니다. 저는. 음, 하더라도 하면 좀 제대로 해서 이 보수적인 통계학자들도 조금 갸우뚱하게 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이만큼 뭔가 부정한 표를 가지고 와야 돼 하고 그냥 오더를 때린 겁니다. 시간과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이 40 이런 수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측면만 보아도 이것을 그저 의혹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100%의 거의 무한대로 수렴할 정도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죠? 어, 그 안에는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조금만 어, 대수의 법칙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그것을 판정하는 제트 밸류에 대한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나 어설픈 부정이었다. 음, 부정을 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하지 너무 어설픈 부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선 공식은 이것은 박주현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 TV에서 이석원 교수님이신가요? 그 뉴욕대에서 겸임 교수님으로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이런 조작된 득표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이 된 걸로 여겨져서 이것이 어떠한 이러한 수치로 자, 어떠한 조작된 득표수가 상수 비율, 고정된 상수 비율의 수치로 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모든 선거구의 통계적 이상성을 체계적으로 한 번에 예, 설명하게 된다는 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개입을 할 때 이런 상수로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민경욱 의원님 그 뭐 각 구별로 보면은 그 사전선거 본선거 비율이 다 정확히 일정했죠. 그것도 어설픈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좀 리니어 리그션이 아니고 어, 그 평균값에 근거해서 정규 분포를 기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 그렇게 진보적일수록 사전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좀 통계적으로 세련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진보적인 이들은 가장 그 수치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절대 그렇게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부정을 하더라도 너무 통계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통계학자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 지식을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라는 것은 음, 음, 그래도 무슨 의미를 말씀해 주셨나요? 이것은 부정이 있을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 확률이 100%에 무한대로 근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계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 어, 주사위를 600번 던졌을 때 1만 나올 확률, 숫자 1만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동전을 1000번을 던졌는데 윗면과 아랫면이 거의 50대 50으로 1000번을 던지게 되면 수렴하게 되지만 한 면만 나올 수 있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런 측면을 또 통계학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으로
어떠한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100% 무한대로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0%라고 단정할 수는 또 없는 측면들이 통계학에는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물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황교안 총리님과 또 민경우 의원님들 그러한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표지를 열게 되는데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 이러한 투표지들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게 존재했다라고 민경우 의원님이 증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것을 어떻게 선관위나 이준석 같은 그런 이가 설명을 했나요? 형상을 기억하는 투표지다. 어, 종이에 무슨 브레인셀을 다 넣었나요? AI 칩을 다 이 종이 셀 하나하나에 다 넣었나요? 어떻게 형상을 기억을 합니까? 어, 그들이 설명한 형상기억 투표지가 왼쪽에 세 다발인 것이고요. 오른쪽은 무엇인가요? 형상 기억 못하는 투표지들인 것이죠. 여기는 뭐 그런 브레인셀을 안 넣나요? 우리는 아까 대수의 법칙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전을 100번 던지면 50번, 50번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지식은 그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4, 5학년 정도에. 근데 이러한 우리가 사전 선거 할 때 대부분 다 접지 않습니까? 접지 않더라도 그것이 투표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엉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그런 종이의 특성상 그것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울퉁불퉁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아무리 가지런히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그렇죠? 서로 울퉁불퉁하고 어, 이러한 종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이러한 어, 지적 양심은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식 정도는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왼쪽에 어떤 종이인가요, 이거는? 그저 인쇄소에서 도삭해서 빳빳한 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투표지인 것을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저희 안에 있는 그 지식으로 또 양심으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평상기억 투표지 뭐 선관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안 쓴 줄 알았지만 뭐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자국이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의 마음은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 최소한의 지식과 최소한의 양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선거에 부정이 없다라고 그리고 선거에 이렇게 너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지식에 근거해서 과학에 근거해서 양심에 근거해서 설파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전히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것은 마치 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통계를 아무것도 몰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그러한 상식과 지식만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를 선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인 것임을 믿습니다. 뭐 다 이것뿐만 아니고 빳빳한 투표지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것들이 많죠. 뭐 배춘희 투표지라든가 일장기 투표지라든가 어, 이것만 봐도 부정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정과 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어, 그런 경고음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 안에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시다가 이렇게 어, 감옥에 갇히시게 되고 또 억압받고 탄압받고 핍박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너무나 선명한 부정에 대해서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설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뭐, 그 사전 투표할 때만 망분리가 되지 않는 것. 제가 그 국가기관에서 몇 년 동안 과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할 때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망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따로 있고 업무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보내기도 어렵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해서 다시 미국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망분리가 외부 해커의 침입을 막는데 매우 필수적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 투표를 할 가장 그 망이 분리되어야 하는 외부로부터 해커의 공격에부터 방어해야 돼서 그러한 그 사전 투표하는 그날만 그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물증들, 상황들, 그러한 부정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은 소멸되는 것이고 어,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며 살아갈 공간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도 아직도 뭐 부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지식도 없는 이 혹은 인간의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음. 그러한 자들이 부정선거, 이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음모론화시키고 음모론자로 몰아버리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세상인데요. 이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옵션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그저 저 부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억압과 압제와 탄압으로 가득한 부정으로 가득한 그 세계의 그 나라에 종속되어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회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 저는 그저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제가 또 조금이라도 경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기를 또 바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고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여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와 힘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분들, 어,
어떠한 이유로라도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집안이 적군들에 의해서 막 불타고 다 훔쳐가고 불타고 자녀들은 겁탈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어둠의 영에 저항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음, 싸워야 함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용사가 남아 있겠지요. 그들이 7천의 용사로 남아서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천의 용사가 7만이 되고 70만이 되고 어,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소금물의 퍼센테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충만한 숫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이들이 저항하는 분들 또 사법부에, 입법부에, 행정부에 이렇게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독립투사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시대의 독립투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분께서 일제시대 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부정선거 강점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저항하는 분들, 음,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저항에, 의로운 저항에 특별히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그 최전선에 서주시기를 원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정을 이기시고 선거에서 승리하셨고 이 부정에 대해서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음, 부정선거 연관된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조지아의 선거에 대해서 그런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를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다양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어, 저처럼 작은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주위 친구들을, 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 부정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에, 긍휼과 은혜 안에서 다시금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말씀을 듣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거의 부정의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이 더 있을 수 없는 음, 증거물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과 함께 나눴습니다. 때가 더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이 온갖 부정을 통해서 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함으로써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악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검으로 저항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회복된 대한민국이 다시 빛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아시아 영적 리더 국가가 되고 온 땅에 저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빛의 나라가 돼서 온 땅이 빛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 영적인 리더 국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